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헌신하겠다던 그 가족이 저와 이룬 가정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원래 가족들 이야기였거든요. 남편은 30대 초반, 저는 20대 후반이 되어서 서로의 지인과 지인끼리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뒤에 만남을 시작했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었죠. 남편은 감성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둘이서 영화를 같이 한 편 보더라도 저는 장면 괜찮았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반면 남편은 왜 등장인물들이 거기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할 정도로 같은 사물을 두고도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이었죠. 처음엔 서로 다른 그런 성격이 결혼을 하고 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지독하게 싫어하는 그런 칼 같은 성격이 저한테는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애하면서도 은연중에 서로의 결혼관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았고 그렇게 서로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쯤 남편이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해왔어요. 원래는 남편이 회사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방을 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라면서 말이죠. 저희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당장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돈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줄여보자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가능하다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돈을 조금이나마 더 모아보라는 똑같은 제안을 해왔어요. 당장 출퇴근 힘든 것만 견디면 돈 얼마를 아낄 수 있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편이 아니다 보니 남편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제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 댁이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에 있었다 보니 일찍이 중소기업 근로자 전세대출을 받아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그제서야 말해줬더니 남편이 대뜸 신혼살림은 그럼 그 집에 차리면 되겠다고 말을 꺼냈었어요. 그 전까지는 지나가는 말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신혼집이 해결되었다는 생각이 드니 곧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그때만 해도 참 현실적인, 실로 남편다운 행동이라고 좋게 받아들였었죠. 요즘 반반 결혼이 추세라지만 어차피 신혼집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제 집도 따지고 보면 전세의 대출도 남아있었다 보니 서로 돈을 합치는 것보단 생활비는 각출하고 각자 모아놓은 돈이나 버리는 각자가 운용하기로 정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1억 조금 넘는 정도였고 제가 모아놓은 돈은 보증금에 이것저것 다 합치면 8천 정도 되었었어요. 사실 그 돈이면 새로 신혼집을 구해도 무방했지만 당장 제가 내고 있던 대출이자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었거든요. 그럴 바에 돈을 더 모으자는 취지였고 저도 그 말에는 따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은 각자 정확하게 절반씩 쓰기로 했어요. 돈을 모으자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으니 허례허식도 생략하고 결혼식도 간소하게 올렸죠. 대신 신혼여행만큼은 14박 15일로 길게 유럽 여행 다녀왔네요. 결혼하면서도 양가에 지원받은 건 일체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결혼 후에 시댁이나 친정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얻어오던 반찬 정도들 밖에 없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가격에 비해 평수도 15평으로 혼자 살기엔 더없이 넓은 편이었고 방도 나름 2개나 되었기에 신혼집으로 한다면 못할 것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걸어서 거의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게 집 근처에서 회사 근처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다 보니 그걸로 출퇴근을 했었고요. 집 근처에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긴 했지만 배차 간격 때문에 시간 맞추기도 애매하고 불편하기는 매한가지였어요. 특히나 남편한테 있어서는 매 출근길 퇴근길이 전쟁이었죠. 또 회사에서 멀기는 엄청 멀어서 남편이 힘들어하던 게 눈에 보였어요. 결혼 처음에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힘든 것쯤 일도 아니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렇게 출퇴근을 2년째 하고 있으니 남편이 아주 아침마다 저녁마다 힘들어 죽겠다며 힘들단 소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왕복 3시간을 길에서 버리는 게 아깝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 시간에 대리를 뛰면 얼마를 버네 어쩌네 하는 걸 보니 이 집에 신혼살림 차리자고 했던 건 남편 본인이지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에 서울 외곽 쪽에 급매로 나온 한 소형 아파트 매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 때문에 이것저것 투자처를 알아보시다가 발견하신 매물이었어요. 지은 지 20년도 훨씬 넘은 실평수 12평짜리 소형 아파트에
여전히 위치도 외곽이다 보니 남편 회사에서는 멀었지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선도 저랑 남편이 회사 출퇴근하는데 환승도 할 필요가 없는 노선이었다 보니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여지껏 모은 돈이 얼마나 되나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1억은 좋게 넘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자 빼고 원금만 받을 테니 5천만 원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죠. 거기에 주변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하게 나왔던지라 그 집을 놓치면 정말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억을 모았으니 남편도 못해도 1억 2천은 모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했죠. 우리 돈 합치고 친정에서 5천 빌려오고 모자란 거 대출 한 1억 정도만 받으면 전세 말고 자가로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다고요. 출퇴근도 더 편해지고 지은 지 25년이 되었다 하니 조만간 재개발 소식도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 반응이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이 어딨냐며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친정에서 빌려주기로 한 돈은 제일 나중에 갚고 대출 먼저 갚으면 우리 월급에 못해도 한 5년이면 다 갚을 수 있지 않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결혼 전에 모아놓았던 돈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그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1억으로 부동산 같은 걸 투자했을 리는 만무하고 기껏해야 주식 정도 했겠거니 싶어서 그 돈은 일단 빼고 우리 집부터 장만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그 돈은 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돈 1억을 벌써 시어머니랑 신우가 시작한 식당에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 결정을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했느냐고 따졌더니 각자 돈은 알아서 관리하기로 하지 않았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지분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매달 얼마씩 받기로 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한다 생각하고 대출액을 늘리면 되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당당하게 빵원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막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열자마자 어떻게 정산을 받겠냐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궤도에 오르고 손익분기점 넘어야지 그때부터 정산을 받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면서 말이죠. 물어보니 숨기는 거 없이 다 대답해주긴 했지만 전말을 듣고 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알고 보니 신우와 시어머니는 가게 차리는데 얼마 내지도 않았더라고요. 남편 돈이 다 들어갔고 신우 돈 조금에 시어머니 돈 조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이라 함은 그 대출금을 다 갚고 난 이후부터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렇게 되면 자기 지분이 제일 높은 만큼 자기가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제일 큰 비율로 돈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대충 달에 2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나요? 각자 돈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를 안 하기로 했지만 이렇게까지 상의 없이 돈을 써도 되나 싶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 돈이 묵여있는 동안 목돈 필요할 일 있으면 결국 저한테 손을 벌려야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귀뜸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귀뜸은 해달라고 그리고 정산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나한테도 통보를 해달라고 부탁했죠. 결국 그 금매로 나온 집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이사가는 꿈도 꾸고 속이 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전히 남편한테서는 정산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솔직히 짜증났지만 저보다는 남편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거니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뜬금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과 그다지 큰 교류가 없었거든요. 명절 포함해서 1년에 대여섯 번 찾아뵙는 정도였고 시댁에서 반찬 얻어오는 것 포함해서 시댁과 관련된 일은 남편이 혼자 알아서 하고 있었기에 무슨 일로 연락을 다 하셨나 싶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대충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는 다짜고짜 요즘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시어머니가 가게를 차리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 길 건너에 바로 똑같은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음식만만 보면 시어머니 가게가 월등히 좋다고 하는데 그쪽은 체인점이라 가게도 넓고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그런가 그쪽으로 손님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돈으로 가게를 차렸는데 정산을 못 해주고 있으니 미안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힘내시라고 고생하시는 만큼 손님들도 알게 되지 않겠냐고 한마디 해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 응원 한마디 듣겠다고 전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통해서 우리 가족들끼리 동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테니 길게 설명은 안 하겠다는 말을 꺼내더니
난데없이 저한테 저도 한 가족이니 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억만 투자하라고 하더군요. 말했다시피 그 체인점을 이기려면 일단 당신 가게의 인테리어부터 여러모로 재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마침 옆 상가가 공실이 나면서 가게 사이즈도 확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한테 투자할 기회를 준다는 듯이 생색을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현실적인 성격이고 제가 감성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도무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음식 맛이 월등하다는 말부터가 손님들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당신 입으로 저한테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요즘 사람들 입맛이 얼마나 귀신 같은데 체인점만도 못하니까 먼저 가게 차려놓고도 손님들을 다 빼앗긴 거 아니겠어요? 가게 인테리어 조금 좋아지고 사이즈 넓어진다고 해서 빼앗긴 손님들을 돌릴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물론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대신 당장 제가 어떻게 그런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좋게 돌려 말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뭔가 알고 있다는 눈치였어요. 작년에 아파트를 산다느니 어쩐다니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꺼내는 걸 보니 제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남편이 대충 귀뜸을 해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마련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빼야 한다는 말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해줬나 보더라고요. 니네 집에서 5천만 원 무이자로 도와주기로 했다지 않았냐고 그 돈 받아다 가게에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에서 그 돈을 빌려주기로 한 건 맞지만 그건 집을 살 때 이야기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면 분명히 거절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제 돈하고 친정 부모님 돈은 그냥 아껴뒀다가 좋은 집 매물이 나오면 그때 필요하게 될 테니 드릴 수 없다고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잘 살고 있으면서 왜 자꾸 집 욕심을 내냐고. 요즘 부동산 잘못 건드리면 쪽박 차는 거 시간 문제니 괜히 힘들게 모은 돈 날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한테 투자하라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그 체인점 손님만 뺏어온다면 장사 중인 그 동네가 유동인구가 어마무시해서 대박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1억 투자해서 집은 얻으면 남편이랑 똑같이 달마다 최소 200만 원은 가져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너 200 우리 아들 200 해서 매달 앉은 자리에서 400씩 버는 건데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 어디 가서 1억 가지고 달마다 그 돈을 벌어오겠냐고. 4년만 참으면 원금 회수하는 거고 그 다음 해부터는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 모르냐며 저보고 산수도 못하냐고 답답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전세로 집도 구하고 똘똘한 며느리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아주 산수도 못하는 헛똑똑이었다며 저를 바보 취급까지 하면서 말이죠. 말이 그렇지 아무리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해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개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체인점에 손님 다 빼앗겨서 망하니 어쩐다니 하는 시어머니 식당이랑 비교하는 게 가당키나 한지 싶었습니다.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투자할 생각은 없다고 제 뜻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시어머니도 고집이 보통은 아니라서 거기서 30분을 더 저를 설득하려고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 늘어놓았죠. 설득이라기보단 막무가내로 돈 내놓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한번 고집 부리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다 보니 결국에 가선 시어머니도 포기를 하더군요. 전화 끊으면서 조만간 우리 가게 대박나서 아들이 정상금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옷 한 벌은커녕 껌 한 통도 사 먹을 생각하지 말라며 으름장까지 놓으면서 말이죠. 이 사실을 남편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그러냐고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신경 쓰냐며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하고 말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후 시어머니와 생긴 첫 갈등이다 보니 저는 제 나름대로 심각했기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저도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게 두도록 하고 신경을 아예 쓰지로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져온 해결 방법이 참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투자 강요 전화를 받은 지 2달 정도 지났나 그 뒤로는 시댁에서 연락 한 통 따로 없었기에 그냥 이렇게 일단락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회사까지 교통이 엉망이기도 하고 거리도 멀다 보니 항상 남편이 저보다 못해도 1시간 반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그날은 웬일인지 제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직도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알람을 못 들었나 싶어서 제가 허겁지겁 깨웠는데 남편이 잠에 취해서는 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오늘 출근 안 하기로 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짐이 들어온다길래 뭐 회사에 새로운 장비라도 들어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도 출근 준비하고 나가야 했기에
쉰다는 사람 굳이 깨울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자는 남편 그대로 두고 출근을 했죠. 궁금해서 일하는 중 남편한테 전화 몇 통 해봤는데 모처럼 평일에 쉬는 날이라고 깊게 잠이라도 든 건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건 힘든 하루 마치고 퇴근해 집에 돌아오고 나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안 꼴이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개판이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집안 대청소라고 하고 있는 건가 싶기엔 옷방으로 쓰고 있는 방 앞쪽에 제 옷들이 지멋대로 널브러져 있는 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와중에 옷방에서 그건 이쪽에다 놓으라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후다닥 옷방 쪽으로 가보니 남편이 낑낑대면서 시댁에서 봤던 시어머니 서랍장을 들어서 옮기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힘에 붙였는지 바닥 장판이 곳곳에 찢어진 흔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보면 모르냐고 대답하고 시어머니는 이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는 셋이 잘 살아보자고 가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따져 물으니 상황이 어떻게 빚을 더 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빼서 가게 확장을 했다더라고요. 오갈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를 남편이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온 거였고요. 그제서야 아침에 남편이 짐 들어오는 날이라고 회사를 왜 쉬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또 한 번 저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남편에게 월세는 매달 3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겠다고 넓다더니 방도 아주 비좁고 볼품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집주인인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남편은 30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여름이랑 겨울에 냉난방비로 10,000원씩만 더 내시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그럴 게 아니고 당신이 넓은 거실을 대신 방처럼 써야겠다고 그리고 혼자 자취하는 신우를 불러다가 빈 방을 쓰게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월세 딱 50만 원만 받으라고 말이죠. 그 와중에 남편은 또 좋다고 낄낄대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옷방 앞에 널브러진 제 옷들을 주섬주섬 챙겨서 창고 한 구석에 고이 모셔놓았던 이민 가방 꺼내서 그 안에 쑤셔넣었습니다. 처음 원룸 생활하다가 전세집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 조금이나마 아껴보겠다고 중고로 15,000원 주고 구해놓은 이민 가방을 이런데 쓰게 될 줄은 몰랐죠. 그 외에도 가방에 빈틈이 없어서 더 안 들어갈 때까지 제 짐을 추려 넣었습니다. 남편이 뭐 하냐고 묻길래 정리는 미리미리 해놓아야 편하지 않겠냐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저 말에 숨은 속뜻이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 못 채고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받아들이고 일 키우지 않게 숙이고 들어간 걸로 이해를 했나 보더군요. 방에 쫓아 들어와서 저한테 저라면 이해해줄 거라 믿고 있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해왔으니 말이죠. 잠들기 전에도 그래도 어머니한테 받기로 한 월세는 전부 저한테 주겠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냐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리고 어머니랑 동생 가게가 잘 되거든 정상금 나오면 뒤늦게라도 지분을 얻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 돈으로 갚고 그만큼 제 지분을 포함하면 되는 거라 아니겠냐면서요. 세상에 제가 월세로 받는 30만 원이 아쉬워서 혹은 앞으로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를 달 200만 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가를 허락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말 우습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을 더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흡족해하는 눈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집부터 팔아버리고 이 집 들어와 사는 건데 하면서 며느리가 있으니 편해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오셔서 집안일 같은 거 도와주시기는커녕 일 때문에 바쁘다고 당신 빨래까지 저한테 시키시고 심지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저한테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나갈 만두까지 빚으라고 시켰거든요. 제가 아무 계획도 없이 이 상황을 당하고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적당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못해도 한 달은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일주일 만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했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어나는 걸 보고는 아침밥부터 찾으시길래 군말 안 하고 즉석밥 하나 데워서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꺼내서 드렸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쯤은 해줘야 계획에 차질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식사하는 동안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딱 시어머니가 가게 일 때문에 일찍 신우랑 어디 좀 다녀와야 된다며 집을 비우셨죠. 시어머니가 장사 때문에 항상 저 출근할 때까지도 집에 계셔서 마땅한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정말 운 좋게 그날 바로 기회가 찾아온 거죠. 시어머니 나가는 거 확인하자마자 회사에 전화해 출근 좀 늦게 하겠다고 사정을 설명하고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근처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사촌동생한테 곧바로 전화해서
수고비로 100만 원 줄 테니까 힘 잘 쓰는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저희 집으로 좀 오라고 했어요. 아침이었는데도 100만 원 준다고 했더니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힘 꽤나 쓸 것 같은 친구들 2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용달차 하나 불러서 사촌동생 시켜서 제 집만 따로 빼놓고 시어머니랑 남편 짐은 거실 한가운데다가 좌르륵 다 빼놓았습니다. 남편이 사실상 못 많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집 처분하고 들고 온 서랍장 같은 거 몇 개 빼고 나면 옷가지 말고는 짐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 제 짐은 셀프 보관 창고로 옮겨놨어요. 비용은 진작에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랐네요. 아무튼 일처리 끝난 거 확인하고 사촌동생한테 100만 원 쥐어주고 고생했다고 친구들이랑 밥 사 먹으라고 10만 원 더 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자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동생이 아직 철이 없다 보니 그렇게 말했나 봐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바로 회사로 출근했죠. 출근하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몇 시간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신우랑 볼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 꼴을 확인이라도 한 건지 저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통 무시하다가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호들갑을 떨길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지금 통화하기 좀 그렇다고 한마디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5분도 안 지나서는 이제 남편한테까지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회사 전화로도 걸려왔는데 직원한테 부탁해서 저는 외근 나가 있는 걸로 좀 해달라고 미리 부탁해놓은 덕분에 남편하고 통화는 쉽게 피할 수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남편도 상황이었는지 일찍 퇴근했더라고요. 집안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두 사람 꼴을 보니 터져나오는 통쾌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게 다 뭐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육두문자를 쓰면서 저한테 뭐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처음엔 집에 도둑이 들었는 줄 알고 놀랐는데 당신 짐하고 남편 것만 집에 남아있는 걸 보니 제 소행인 걸 대번에 알았다네요. 그 말 듣자마자 저도 도둑 맞지 않냐고 내 돈 1억 꽁으로 털어가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젠 내 집에 들어와 살림까지 차렸는데 그게 도둑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지금 나를 도둑이라고 부른 거냐고 열을 내길래 사실 도둑보단 날강도가 더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다고 정정해줬네요. 시어머니야 열이 잔뜩 받아서 저러고 있지만 남편은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짐작한 건지 저한테 왜 그러냐며 대화로 좋게 풀어보자고 하더라고요. 대화로 좋게 풀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신우랑 시어머니한테 전 재산 퍼다주고 내 집에 모시고 오기 전에 진작에 대화를 하지 그랬냐며 당신하고는 더 할 말 없으니 이혼 서류 준비되는 대로 사인이나 해달라고 딱 잘라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도 빠른 시일 내로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 당신이랑 어머님 짐도 빠른 시일 내로 빼달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고소하겠다느니 어쩐다니 하길래 내 집에서 내 짐만 빠졌고 어머님하고 남편 짐은 여기 고스란히 다 있는데 저를 뭘로 고소하실 생각이냐고 물었죠. 오히려 소송은 협의이혼 안 해주면 제가 걸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당장 아는 변호사 있으면 누가 유리한지 상담이나 한번 받아보라고 해줬네요. 남편이 그럼 당장 어머님이랑 자기는 어디 가서 지내냐고 지낼 곳 찾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네 집에 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신우까지 불러들여서 나한테 월세 꼴랑 50 주고 내 가족이서 15평 빌라에서 살 생각 아니었냐고 그럼 8평 원룸에서 사는 신혼에서 다 같이 사는 것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요. 신우도 월세 50만 원 받으면 한 푼도 안 내도 되니까 좋아할 거라고 그 집 가서 가족들끼리 알콩달콩 잘 살라고 했네요. 그리고 저는 근처 호텔 빌려서 거기서 잤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방법이 없으니 일단 신우네로 간 것 같더라고요. 신우하고는 정말 결혼하고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해본 적도 없었는데 신우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어머니는 자기가 모실 테니 오빠랑 잘 풀고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그나마 이성적인 생각하는 법 하나는 제대로 배운 것 같네요. 괜히 여기서 마음 약해졌다간 모르긴 몰라도 평생 이런 비슷한 일로 시달리게 될 건 안 봐도 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했더니 신우가 가게 확장하는 것부터 인테리어까지 벌써 다 계약해놓았고 공사 시작일이 언제니 하면서 그 와중에 위약금이 어쩌니 저쩌니 파토 내면 손해가 막심하다느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 신우도 보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계약 파기하고 돈 돌려받아서 시어머니랑 남편 살 집을 구하는 게 아니고 확신도 없는 그 잘난 식당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하는 꼴을 보니 말이죠.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셋이 전 재산 털어서 만든 그 식당이 망하는 꼴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미 마음 굳혔는데 그 망하는 꼴 보자고 길게 끌 이유가 없어서 그냥 남편하고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따금씩 생각날 때마다 한번 시어머니 가게를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곤 합니다. 아직 망이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리뷰 같은 거 보면 개중에 좋은 리뷰도 간간히 보이긴 하지만 보통은 길 건너 체인점보다 음식 맛이 없다느니 서비스가 구리다느니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인 걸 보니 없어지는 건 조만간이겠다 싶네요. 이게 다 인과응보라는 걸 깨닫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긴 했지만 저도 저대로 지난날에 저에게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라고 너무 터치 안 하고 알아서 잘하겠거니 믿는 것도 좋은 방법만은 아닌 듯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